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순조의 어머니 수빈 박씨의 운명은 장맛비와 함께 내려앉은 인연에서 비롯되었으니 조선 한양 연일 내리는 장마는 도성의 담장을 적시고 사람들 마음마저 녹록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비는 며칠째 그칠 줄을 몰랐고 지붕 추녀 끝으로는 마치 하늘의 눈물처럼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박명원은 문을 꼭 닫고 앉아 속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허참 이를 어쩐다. 괜한 말을 먼저 꺼낸 게야. 그 아이 말고 마땅한 인물이 또 없는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흘렸습니다. 분명 정조대와 함께 큰 소리로 중매를 자청했던 일이 엊그제인데 정작 추천하려던 교수가 거절을 해버렸으니 이 일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던 것이죠. 며칠 전 그는 정조를 아련하여 후궁간택을 조심스레 청하였습니다. 효이왕후가 아이를 낳지 못한 데다 무녀세자마저 일찍 세상을 떠난 터라 후사가 없어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도 근심이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박명원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종묘사직을 생각하옵소서. 후사를 보셔야 왕실이 평안하옵니다. 정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과인의 나이 아직 젊은데 무엇이 급하다 하나 싶지만 공의 말도 일리가 있어. 공이 적절한 규수를 찾아본다면 과인이 거절하지는 않겠소. 박명원은 그 길로 궁을 나서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침 사촌 조카딸이 재색을 겸비한 교수라 그녀를 찬거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막상 사촌댁을 찾아가 뜻을 전하자 돌아온 것은 싸늘한 거절뿐이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 다시는 마십시오. 우리 아이 귀하게 기른 딸입니다. 호랑이 굴 같은 궁에 들여보내는 일,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 말에 박명원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이미 정조께는 추천하겠노라고 한 바 이제와 다른 집 규수를 다시 참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는 며칠째 머릿속이 복잡하여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댁이라 하나 사람 사는 곳이란 게 다 같은지라 하인들 사이에서도 나리의 근심을 눈치챌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뚝뚝 떨어지는 빗소리를 뚫고 마루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박생원 나으리가 오셨사옵니다. 박생원이란 사람은 박명원의 먼 일가 친척으로 여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그마한 서당을 열고 사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박명원은 종종 그가 한양에 올라올 때면 하룻밤 묵게 하며 노잣돈을 쥐어주는 정을 두었지요. 그날도 빗물에 흠뻑 젖은 도포를 걸친 채 박생원이 마루 끝에 들어섰습니다. 초췌한 얼굴, 젖은 수염, 물먹은 집신, 눈에는 피로와 근심이 깊이 배어 있었지요. 대감, 실은 이번 장마에 살림살이란 살림살이는 몽땅 물에 쓸려가 버렸습니다. 겨우 식솔들만 데리고 빠져나와 한양까지 올라오게 되었사옵니다. 박명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맛비 피해가 여주 일대에 크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공공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아니, 식구들은 지금 어디 있나? 남문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사옵니다. 지금은 아내와 딸아이 하나뿐이지요. 거기도 오래 머물 곳이 못 되어 걱정이 태산이옵니다. 딸이라 하였는가? 딸이란 소리에 박명원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무심코 흘려 들을 말이 아니었지요. 그간의 일이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하늘이 나에게 이 길을 열어준 게 아닐까. 박명원은 곧장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어서 박생원 댁 식솔들을 이리 모셔오너라. 마님과 아씨도 계시다 하니 가마를 대령하여 서둘러 모셔오도록 하여라. 박생원은 고개를 숙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대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제 어찌 감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가마 두 채가 박생원의 아내와 딸을 태우고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하인이 발을 내리고 문을 열자 처녀 하나가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젖은 치마 자락을 살며시 쥔 손, 물방울이 맺힌 머릿결, 정갈한 자태에 박명원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진흙 속에 묻힌 오기로구나. 박명원은 하인들을 시켜 박생원 가족을 사랑방으로 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에 얌전히 앉은 박생원의 딸을 바라보며 박명원은 조심스레 물었지요. 아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수연이라 하옵니다. 처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씨는 야물고 공손하며 지나치게 꾸미지 않은 품새는 도리어 귀하게 보였지요. 부친께서 무얼 가르치셨느냐? 서책을 읽게 하시고 경전 구절을 외우게 하셨사옵니다. 바느질과 달에도 어머니께 배웠사옵니다. 그럼 내 가장 마음에 드는 글귀가 무엇이냐?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미움도 벗어놓고 인연 따라 오고 가며 살다 가라 하네. 나홍선사의 글을 좋아합니다. 그 순간 박명원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라면 될 수 있겠구나. 저 고운 인품과 말씨로 전하를 섬긴다면 궁궐내 누가 미워하랴. 며칠 뒤 하늘이 아직 개지 않은 흐린 날씨 속에 박명원은 말끔히 관복을 갖춰 입고 궁궐로 향하였지요. 광화문을 지나 사정전 앞에 이르자 대기하던 내관이 그를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마주한 박명원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전하, 전일 말씀드린 규수의 집안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사옵니다. 정조는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과연 그리하였소? 그 규수, 사람됨이 어떻다 하였소? 심성은 곱고 말씨는 정중하며 문장을 읽을 줄 알고 달에 또한 익힌 규수이옵니다. 비록 가세는 넉넉지 않사오나 품성과 단정함은 도성 어떤 양반과 규수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정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리게 비치는 하늘을 바라보던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도 아시다시피 신하들이 후궁 간택에 대해 말이 많소. 어느 집 딸을 들이면 당파가 어찌 엮일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두 헤아려야 하니 과인의 마음도 편치 않소. 전하의 깊은 뜻 신이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하지만 이 아이는 시골에서 농사짓던 가난한 선비의 딸로 어느 당파와도 연이 없으며 그저 부모의 가르침만 받으며 자란 아이이옵니다. 더욱이 이번 장마로 살림을 모두 잃고 한양으로 올라온 중에 이 인연이 닿았사오니 신은 하늘의 뜻이 아니고서야 설명하기 어렵다 여겼사옵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허허, 장마가 사람을 살렸구려. 그 말에 박명원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면 그 처녀의 이름이 무엇이오? 소인의 친척이라 성은 박씨이옵니다. 이름은 수연이라 하옵니다. 간택이 된다면 자코는 전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좋소. 내 명부에 전하여 새로운 후궁 간택 절차를 준비하라 하고 자코는 수빈이라 하겠소. 수빈 박씨, 이름이 곱고 막사옵니다. 그렇게 하여 박생원의 딸은 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장맛빛 속에서 품어졌던 인연이 이제 궁궐의 문을 열게 된 것이죠. 입거라는 날 한양 하늘은 며칠 만에 해를 드러냈습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해가 들이운 궁궐의 정각들 사이로 가마 하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고운 옷과 단아한 머리 모양을 한 처녀가 내렸고 궁녀들이 주변을 정돈하며 그녀를 안내하였지요. 그리고 한쪽에선 궁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수빈 박씨라지? 저런 시골 처자가 후궁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얼굴이 곱긴 곱네. 눈빛이 어쩐지 또렷하고 단정해. 그녀는
처음 보는 높은 담장과 정각들에 잠시 눈을 돌렸습니다. 긴장된 숨결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가. 허나 내가 선택한 길이니 부끄럼 없이 가겠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후원에 마련된 작은 전각. 그곳이 바로 수빈 박 씨가 처음 머무르게 된 궁중 첫 거처였습니다. 방 안은 조용하였고 창문 너머론 가느다란 햇살이 엷게 비쳐들고 있었지요. 마루에는 방금 들인 화로에서 은근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비단으로 짜인 이부자리에는 갓 입고란 여인의 체온이 아직 채 깃들지 않았습니다. 수빈 박 씨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새하얀 창호지, 손때 묻지 않은 책상, 구석에 놓인 작은 닭이 세트. 모든 것이 정갈했지만 낯설기 그지없었지요. 한양에 올라온 지 채 보름도 안 되어 궁의 담장 안에 머물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심지어 그녀 자신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빈 마마, 차를 드리겠습니다. 들게 하라. 처음으로 마마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고든 자세로 앉았습니다. 궁중의 예법을 익힐 겨를도 없이 입궐하였으니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차를 들고 들어온 궁녀는 어린 얼굴이었지만 눈매는 야무졌습니다. 수빈 박 씨는 조심스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소위는 정금이라 하옵니다. 마마, 앞으로 마마의 시중을 들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정금은 평민 출신 궁녀였지만 궁 안에서 자라다시피 해 누구보다 궁중 풍속에 밝은 아이였습니다. 수빈 박 씨는 정금의 태도를 곁눈질로 살피며 앞으로 궁에서 살아갈 단 한 사람의 눈이 될 수 있겠다 여겼지요. 잠시 후 내관이 도착하였다는 정갈이 들렸습니다. 정조께서 수빈 마마의 인사를 받겠다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수빈 박 씨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전하라니 이제껏 그저 서책 속에서만 뵈던 임금이 이제 자신의 남편이라니 꿈결 같으면서도 현실이었지요. 정금이 서둘러 수빈의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마마, 겁내지 마옵소서. 전하께선 너그러우시기로 궁중에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의복을 갖춰 입고 난 뒤 수빈 박 씨는 내관의 인도로 강령전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중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니 붉은 홍살문 사이로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향내가 은은히 퍼져오르며 긴장된 마음을 덮였습니다. 그녀가 꿇어앉자 정조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얘를 그리 갖추지 않아도 돼요. 수빈 박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소희는 미천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아이옵니다. 전하를 모시게 되어 그저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정조는 미소를 머금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눈빛에는 단정한 기품이 어려 있었습니다. 공이 청거한 사람이라 하여 단순히 받아들이진 않았소. 내 스스로 보아야겠다 여겼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 과인이 사람 보는 눈이 무뎌진 것은 아닌 듯하오. 그 말에 수빈 박 씨는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정조의 눈은 따뜻했으나 그 속엔 군주의 위엄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녀는 한없이 작아졌지만 마음속으론 깊이 다짐하였습니다. 이분을 위해 내가 살겠노라. 그날 밤 수빈 박 씨는 자신의 처소에 돌아와 아무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고 하늘은 장맛비가 언제 있었냐는 듯 말끔히 개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수빈 박 씨는 궁중 예법에 따라 정식으로 내명부에 입적되었고 수빈이란 자쿠를 받아 본격적인 궁중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입궐한 지는 불과 열흘 남짓. 그러나 궁이라는 곳은
하루에도 수천 가지 눈과 입이 움직이는 곳이라 그녀의 존재는 이미 내전 곳곳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시골 선비의 딸이 단박에 수빈이 되었다 하더이다. 마마께서 후사가 없으시니 전하께서 마음이 급하신 게지요. 수빈 박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궁인들 사이에는 쑥덕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흘기듯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고 또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인사를 생략하였습니다. 겉으론 예를 갖추었지만 속내는 냉랭한 시선이 많았지요. 그날 밤 수빈 박 씨는 잠자리에 들면서 정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금아, 궁이란 곳이 원래 이렇게도 숨이 막히는 곳이더냐? 마마, 입으로는 다들 웃지만 마음으론 누구도 웃지 않사옵니다. 여기선 눈으로 말하고 귀로 싸웁니다. 수빈은 말없이 등을 돌리고 이불을 가슴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입궐전 집신 신고, 장독대 물깃던 시절엔 이런 숨막힘이 있는 줄 미처 몰랐던 것이지요. 며칠 후 정조는 조용히 수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수빈은 급히 일어나 정조를 맞이하였고 정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소? 전하의 은혜로 무탈하옵니다. 궁 안에 풍파가 어찌 없겠소. 허나 세월이 지나면 물이 고요해지듯 마음도 잠잠해질 것이오. 그대는 그저 바른 마음만 지니고 있으면 돼요. 그 말에 수빈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하께선 늘 짧게 말씀하시지만 그 한마디엔 따뜻한 위로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정조는 종종 수빈의 처소를 찾았고 그녀와 차를 나누며 담소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일, 책의 이야기, 백성들의 근심까지도 이야기 속에 오갔습니다. 궁인들 사이에 다시금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전하께서 수빈 마마 처소를 자주 찾으신다지요. 신기한 일이외다. 그리 조용하던 분이 어쩐 일로? 그리고 어느 날 정금은 다과를 준비해 조용히 수빈 박 씨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마, 이 몸이 감히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혹 지난달보다 몸이 무겁진 않으시옵니까? 왜 그러느냐? 드시는 음식도 달라지셨고 자주 피곤해하시옵니다. 혹시나 하여 내의원에게 진맥을 청해보시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수빈은 문득 이따금 어지럽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입맛이 바뀌어 새우젓이 아니면 물도 넘기기 힘들었던 지난 며칠이 머릿속을 스쳐갔지요. 그리하여 어이를 청해 진맥을 받았고 어이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마, 소인의 진맥이 그르지 않다면 십중팔구 태를 잉태하신 듯하옵니다. 그 말에 수빈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맑은 눈에 눈물이 맺혔고 손끝은 서서히 떨려왔습니다. 과연 제가 이 몸의 전하의 아이를? 정조께 그 소식이 전해지자 권란이 들썩였습니다. 그동안 후사를 걱정하던 조정도 안도하였고 전하께선 그날로 수빈 박 씨의 처소를 직접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인연이로다. 비 내리던 날 처음 인연이 되었으니 어찌 하늘의 뜻 아니겠소. 수빈은 다시금 무릎을 꿇고 눈물로 고하였습니다. 전하, 미천한 여인이오나 뱃속 이 아이만큼은 나라의 기둥이 되도록 목숨 다해 기르겠사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 선비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선을 잇는 생명의 어머니로서 진정한 후궁이 된 순간이었지요. 정조 16년 여름, 궁궐의 하늘은 그 어느 해보다 청명하였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고 참새들은 정각 사이를 날아다니며 울어댔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하늘과 달리 궁 안은 분주하게 이를 데없었지요. 수빈 박 씨의 처소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나인들의 발소리는 새털처럼 가벼웠고 숨소리조차 억누른 채 왕자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마, 진통이 오셨사옵니까? 아, 괜찮다, 정금아. 조금 아플 뿐이니라. 그녀는 이불을 덮은 채 안색이 창백하였으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던 정금은 얼굴에 땀이 맺힌 채 애타는 눈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한편 궁녀들은 사방으로 들락이며 뜨거운 물을 올리고 삼배 수건을 나르고 방 안의 온도를 재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문 밖에는 상궁이 서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너머엔 내의원 의원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정조는 이날 정무를 멈추고 영경당에 머물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군왕이라 하나 부인의 해산을 그저 담담히 지켜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뒤를 이을 아이가 되려는가?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왕자이옵니다. 전하 왕자 탄생이옵니다. 곧장 궁 안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경복궁의 정각마다 환한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왕의 아이, 나라의 희망이 태어난 것이죠. 정조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많은 신료들이 후궁을 드리라 말할 때 번번이 거절하던 이유는 단 하나, 마음 가는 여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빈 박씨는 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찾아온 한 사람, 진흙 속에 옥돌 같던 그녀는 이제 조선을 이을 피를 품은 이가 되었던 것이죠. 이 아이를 무녀세자의 빈자리를 메우게 하리라. 며칠 후 조정에 공식적으로 왕자의 탄생이 선포되었고 온 나라에서 축하 사절이 도착하였습니다. 사대부의 자제들까지도 궁 앞에서 향을 피우며 나라의 경사를 기원했지요. 그러나 모든 기쁨엔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난 이후 수빈 박씨의 처소엔 이전보다 더 많은 눈과 귀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투, 걸음, 식사까지 모두가 감시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궁 안의 다른 후궁들과 그들의 세력을 지닌 외척들은 잔잔한 듯 움직이기 시작했고 조정 내에서도 시골의 변변치 못한 가문 출신이라며 은근한 반발도 일어났습니다. 정금은 밤마다 초를 끄며 수빈에게 조심스레 말하곤 하였습니다. 마마, 너무 드러나게 행동하지 마옵소서. 사람들 입은 칼보다 날카롭사옵니다. 정금아, 내 어찌 모르겠느냐. 허나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칼을 마주하리라.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 아이의 방패이자 가장 고유하고 단단한 성이 되어야 한다. 그날 이후 수빈박 씨는 외출을 삼가고 말수를 줄이며 조용히 내명부의 규범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불필요한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그 변화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가 어떤 여인인지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경복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막하였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후원의 뜰에는 찬 이슬이 내려앉아 마른 나뭇잎 위로 촉촉이 맺혀 있었지요. 그날 궁중엔 말이 없었습니다. 내관도 궁녀도 대신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었고 오직 발소리만이 조용히 정각 사이를 오갈 뿐이었습니다. 정조가 병을 얻은 지 엿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강건하던 임금의 병색은 생각보다 빠르게 깊어졌고 의원들이 내리는 진단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죠. 수빈 박 씨는 진작부터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손끝에 힘이 빠졌고 눈빛에 생기가 사라졌으며 입가의 미소가 점점 옅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금아, 전하의 기침 소리가 어제보다 가늘구나. 마마, 소희는 감히 앓을 수 없사오나 내 의원들도 더는. 그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지던 시간, 정조는 마지막으로 수빈 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빈, 세자를 부디
강건하게 길러주시오. 그 아이는 조선을 이을 인물이오. 전하, 제발 그런 말씀은. 수빈, 그대는 바람과 같소. 조용하나 강하고 투명하나 단단하오. 그러니 이 아이를 지켜주시오. 그렇게 정조는 눈을 감았고 그 밤 이후 경복궁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 승하 소식을 들은 대신들은 곧바로 거래 모였고 조정은 임금의 유언에 따라 11세의 세자 이공을 임금으로 즉위시키는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빈박 씨는 그 모든 광경을 마치 물속에서 보는 것처럼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울음도 터지지 않았고 눈물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벽처럼 거대한 허전함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며칠 뒤 그녀는 정조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고 종묘 제례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던 그 밤, 수빈은 낮게 읊조렸습니다. 전하, 떠나시며 저를 믿고 맡기셨사오니 이제 이 몸은 어미가 아니라 나라의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조 승하 소식이 외부로 퍼지자 조정 내엔 곧장 파벌간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조는 나이가 너무 어렸고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정순왕후, 즉 정조의 생모인 해경궁 홍씨의 권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외척과 대신들 사이에 연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 박 씨는 정치에도 세력에도 엮이지 않은 인물이었기에 더욱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순조가 왕위에 오른 날 궁의 어전은 백색의 비단으로 덮였습니다. 이제 막 11살이 된 어린 왕의 즉위식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었지요. 왕좌에 앉은 순조의 눈은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을 함께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수빈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에는 장식 하나 없이 쪽을 지어 비녀만 꽂았고 옥빛 치마 위로는 손을 가지런히 놓은 채 긴 숨만을 고르고 있었죠. 그녀는 왕의 생모였으나 정치의 중심에 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권력은 이미 정순왕후에게로 넘어가 있었고 노론 벽파와 외척이 대신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순조는 허울뿐인 어린 임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시끄러웠고 궁중은 다시 암투의 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마마, 궁중의 물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옵니다. 정금의 말에 수빈 박 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왕이란 스스로 설 때까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지. 내가 할 일은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지 갈대를 대신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다. 그녀는 섭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정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궁중의 실권을 잡으려는 욕심 또한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의 무사함과 평안을 빌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 평안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도가가 궁중을 장악하면서부터 수빈 박 씨의 거처는 점차 외면받기 시작했고 그녀의 존재는 궁중 기록 속에서도 점점 뒤편으로 밀려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정조의 재앙에도 그녀를 부르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금이 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마, 전하의 어미이시온데 이 어찌. 수빈 박 씨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금아, 임금도 어미를 잊어야 할 때가 오는 법이다. 그래야 저 아이가 자신을 지킬 수 있단다. 그러던 어느 겨울 수빈 박 씨는 기침을 심하게 하며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내의원이 찾아왔으나 그녀는 별다른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겨우죽 한 그릇 떠먹고 나면 다시 창문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어린 시절의 노래를 조용히 흥얼거렸지요. 그녀의 병세가 깊어져갈 무렵 순조는 어느 날 호련히 어머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신료들의 만류와 정무에 밀려
겪지 못한 날들을 임금은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소자가 늦었습니다. 아니란다.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어미는 발을 뗄 수 있겠구나. 순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뼈가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고 피부는 햇살 아래서도 유리처럼 하얗게 비쳤습니다. 전하, 아니, 아가야. 내가 떠나거든 울지 마라. 대신 너의 백성을 울리지 말거라. 예, 어머님. 그날 밤 수빈박 씨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울음소리도 없고 통곡도 없이 단지 작은 촛불이 꺼지듯 그 생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왕비도 권세 있는 대전마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요하고 가장 단단한 조선의 어머니로 남게 되었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